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아주 멋진 프로젝트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의 하와이라든가 제2의 제주도라든가 이런 수식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가 많이 했죠. 지역 관광지 개발이 되면은 결국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가가 상승된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장밋빛 미래를 그리던 안면도에 전혀 기대치 않은 소식이 전해진 건 1990년 늦가을이었습니다. 11월 3일 날 한겨레 신문에 조그맣게 박스 기사가 나왔어요. 안면도에 핵폐기물 처분장 만든다. 섬에 핵폐기물 처분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섬 전체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우리들은 죽어도 괜찮습니다. 제2세, 3세가 불쌍합니까? 핵폐기물 처리장이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공사 부지와 장비에 불을 지르는 등 602호 최대의 밀란이라고 표현할 만큼 거센 시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무력까지 동원됐습니다. (11월 8일) 날 그런 대규모 사태가 발생하니까 한 3,500명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그 많은 병력이 안면도에 전부 다 결집해가지고 뭐 사람 하나 만들어 돌아다녔죠. 공포의 시간을 보냈었죠.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주민 반발.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 건설을 둘러싼 이른바 안면도 사태는 주민들에게 상처만 남긴 채 끝났습니다. 핵시설과 같이 중요한 사업일수록 포장해 감출 것이 아니라 여론 수렴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는 평범한 교훈을 이번 사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훈은 잊히고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포리아, 그리스어로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 난제를 뜻하는 철학용어입니다.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가장 잘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 앞에는 불편한 진실, 이 아포리아의 상황을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사용 해결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죠. 논의의 폭을 훨씬 더 넓혀야 되는 거죠. 내용에 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절차에 대한 합의거든요. 원전 가동으로 인해서 우리 온 국민들이 혜택을 입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그 심각성과 중요성을 함께 고민하고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 됩니다. 야트막한 산길을 따라 차로 10여 분. 길 끝에 의문의 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지하 처분 연구시설이라고 이름 붙은 곳.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입구에서부터 지하 깊숙한 곳까지 긴 동굴이 이어지는데요. 지하 120m에 닿아서야 연구시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은 바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사용 후 핵연료 처분 조건을 실험하기 위해 만든 지하 연구소입니다. 5m 두께의 천연안반이 지역을 막아주는 거죠. 물론 처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난국에 묻는 방법도 있었고, 옛날에 우주로 쏘아보는 방법도 있었고, 해저 깊이 묻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지하 심부 500m 이하에 그냥 안전하게 처분한다라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알려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안반 중 하나인 화강 안반에 폭과 높이가 각각 6m인 터널을 만든 건데요. 앞으로 만들어질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KURT 시설은 우리나라 유일한 그 지하 처분 연구 시설인데요. 지하 처분 연구 시스템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에 대한 실험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실험적 검증은 향후 그 만들어질 지하 처분 시설과 그 유사한 또는 동일한 환경에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하 처분 연구 시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시설을 둘러보다 보면 곳곳에 물이 흐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하수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살피는 것 중 하나가 이 지하수의 움직임입니다. 행여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면 지하수를 따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데로 흘러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조사를 잘 해야 돼요. 이게 처분장에 적합한 규모가 있고 적합하지 않은 규모가 있어요. 그럼 각 나라마다 이게 규모가 다 틀려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전리가 있을 때 여기는 처분장이 안 되거나 여기는 처분호를 피해야 되나, 피해서 설계해야 되나, 그런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물이 얼마나 흐를 거고 어느 쪽으로 흐를 거고 얼마나 오랫동안 흐를 것인가를 계측할 수 있는 기술도 갖고 있어야 되고. 안반층의 균열과 지하수의 흐름을 조사해 우리나라에 맞는 처분 기준을 만드는 것이 이곳에서 하는 연구입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지하 처분장을 지하 500m에 건설을 하게 되는데요. 120m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500m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조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 압력이라든지 또는 산소가 아주 없는 환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따로 실험실에서 그런 특수한 조건들을 만들어서 평가를 함으로써 500m 조건에서의 어떤 현상들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문을 연 이후 여러 어려움을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해왔지만 이제는 500m 연구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실증적인 연구의 속도를 높여야만 실제 처분장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하 처분장이 실현되려면 지하 처분장과 동일한 환경의 지하 처분 연구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500m 심도의 지하 처분 연구 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연구 시설에서 여러 가지 그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분에 대한 연구를 지금 반드시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좌절과 각오 끝에 고리에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1978년 4월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9% 규모였습니다. 이후 원전은 계속 늘어 80년대 말에는 원전 발전 비중이 50%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룬 80년대 대한민국, 전력은 산업 현장의 동력이었습니다. 원전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원전은 값싼 전력을 얻을 수 있는 선물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2022년 말 현재 우리나라 가동 원전은 총 24기, 원전 발전 비중은 약 30%로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4년간 원전을 가동한 결과 우리도 모르는 사이 엄청난 양의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했습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은 작업복이나 관련 부품,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열과 방사능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폐기물은 중저준위 폐기물로, 열과 방사능의 양이 많은 폐기물은 고준위 폐기물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인 고준위 폐기물이 바로 사용 후 핵연료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용 후 핵연료의 모습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4, 5년 동안 사용하고 난 핵연료는 물속으로 옮겨집니다. 수조에 사용 후 핵연료를 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용 핵연료는 원자로에서 방출되고 나더라도 그 뜨거운 열이 계속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5년간은 물속에서 반드시 식혀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년이 지나면 공기 냉각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냉각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바깥에서 식히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 기간만큼은 꼭 이제 수조에서 냉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하지만 냉각한다고 해서 안전한 물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용 전 핵연료의 농축 우라늄은 사람이 가까이 있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전의 연료로 사용하고 나면 핵분열로 인해 아주 위험한 물질로 변합니다. 우라늄이 플루토늄, 세슘 등의 방사성 물질로 바뀌어 인체에 노출될 경우 즉사할 정도로 독성을 지닌 방사선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 방사선이 자연 상태로 줄어들기까지는 약 10만 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용 후 핵연료는 냉각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각 원자력 발전소 안 수조에 보관 중입니다.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를 수조 안에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재료에 열화라든지 부식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 수백 년, 수천 년 관리해야 되는 인력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운영에 따른 비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수조의 크기는 한정적입니다. 옛날에는 한 대략 10년에서 한 20년 쓴 거를 넣어 놓을 수 있게끔 발전소를 지을 때 만들었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거 지나면 끄집어내서 이제 건식 저장 갈 거라 생각했는데 건식 저장이 생각보다 늦어지니까 계속 수조에 쌓아 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조 꽉 차게 되면 만약에 그 상태에서도 끄집어내서 건식 저장을 안 한다면 더 이상 발전소를 이제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 오게 되겠죠. 우리들의 약속! 수조에서 꺼낸 사용 후 핵연료는 어떻게 보관할 수 있을까요? 지난 2020년 8월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인 맥스터의 증설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맥스터 7기를 증설하기 위하여 원안위에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2009년 이곳에 7기를 건설해 사용해왔고 이번에 7기를 증설했는데요. 이 투박한 직육면체 콘크리트 구조물이 건식 저장 시설 맥스터입니다. 수조에서 식힌 사용 후 핵연료를 지상에서 보관하는 시설이죠. 맥스터 안에 사용 후 핵연료를 차곡차곡 채워 보관하는데요. 건물 하나당 24,000다발의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맥스터의 설계 수명은 고작 50년.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시간입니다. 결국 영구 처분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상에 있을 동안의 위험성은 100% 담보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전용 용기에 담아서 지하 깊은 곳, 지하 500m 이하에 이제 심층 처분을 하게 되면 그게 가장 안전하게 사용 핵연료를 관리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원전 내 수조에 사용 후 핵연료가 얼마나 쌓여 있을까요? 대부분 수조의 70% 이상 차 있습니다. 맥스터로 한숨 돌린 월성을 제외한 고리, 한빛, 한울 원전은 수조 내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 직전 상태. 빠르면 9년에서 10년 이내에 꽉 차게 됩니다. (2017년) 영구 정지한 우리나라 최초 원전 고리 1호기. 해체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작업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가 고리 1호기 수조 안에
그대로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이제 해체를 시작하려고 하면 이제 사용 후 해결료를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꺼내야 되는 것들이죠. 꺼내서 이제 다른 이제 해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저장 시설에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처한 그런 환경은 저장 시설을 좀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도저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 밀물처럼 계속 차오르는 사용 후 핵연료 포화 앞에 더 이상 뒷걸음질 칠 수 없는 상황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불은 오직 신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불을 훔쳐 인간에게 선물합니다. 불은 인류의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인류는 불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생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합니다. 이로써 인류 문명은 폭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원전은 프로메테우스의 불에 비유되고는 합니다. 원자력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그것은 값싼 에너지로 인류의 번영을 약속하는 꺼지지 않는 불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식는 여느 재와는 달리 원전이 남긴 채 사용 후 핵연료는 영원히 식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오롯이 인류의 몫입니다. 인류에게 남겨진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2003년 이 난제를 풀겠다고 나섰던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부안 군수였던 김종교 씨. 그는 정부에 직접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위험시설로 인식되어 모두가 꺼리던 영구 처분장을 왜 유치하려고 했던 걸까요? 우리 군수님이 정말 참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방패장에 옵션으로 걸어요. 이것을 보고 제가 이제 유치에 나선 거죠. 방패장이 탐난 게 아니고 양성자 가속기 사업이 탐이 나는 거예요. 이게 부안의 미래의 도농복합형 도시로 전북의 4대 도시가 될 수 있어요. 아, 이건 지역 성장 동력으로서 충분하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한 일이었지만 돌아온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부안군을 사랑하는 만큼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부안군을 사랑하는 군수입니다. 행사장에 가면은 계란 맞고 밀가루 들여 쓰고 그러면서 이제 뇌소사 사태가 일어나죠. 코뼈 나가고 머리 다치고 갈비 나가고 해서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졌었죠. 추석 인사차 들른 한 사찰에 영구 처분장 반대 주민들이 들이닥쳤고 그는 두개골이 함몰되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과 주민 500여 명도 중경상을 입었죠. 반대 시위는 날이 갈수록 거세져 갔습니다. 시위 현장을 막기 위해 인구 6만 명의 부안군에 1만 명이 넘는 경찰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준전시 상태에 달하는 상황이 7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이웃들은 처분장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져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부안 사태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을 훨씬 더 초월하는 사태였어요. 제가 부안에 갔을 때 부안 군수가 도저히 내가 군정을 이 상태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저한테 와서 제 손을 잡고 울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편가르기가 다 돼 있어서 부안에 가면은 심지어는 개들도
찬핵계가 있고 반핵계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였었어요.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한 상황에서 여러 반핵 단체들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영구처분장 문제는 진영 싸움으로 번져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는 소외됐고 심도 있는 논의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도구적이고 방편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국가와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려고 하는 환경단체 간의 이원적인 구조로 논의가 진행이 돼 왔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오히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논의로부터 소외되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부안 사태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그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당시 영구처분장 후보지였던 섬 위도를 찾았습니다. 바다를 터전 삼아 천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섬인데요. 주민들은 그 당시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그때 당시에 또 반대했죠. 요거 이도 서울다가 그것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게 반대했죠. 바다 물을 다 바지락도 시방 다 캐서 먹고 다 개도 잡았다 먹고 그런 게 오염되면 그것도 다 못 살잖아요. 그것들이 살 것이가 없대요. 그래서 절대 못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영구처분장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누구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고준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준이가 전부 다 책이 있어서 거선다는지 그 어떻게 그렇게 분명히 부안에는 이제 중저준이를 포함해서 고준이까지를 위도에 위치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인지시키지 않았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어떤 국가 정책, 특히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참여민주주의 정도의 인식도 없었던 거예요. 결국 사태는 부안 주민투표로 이어졌고 91%가 넘는 주민들이 반대해 처분장 유치는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안군 한편에 작은 비석 하나를 세우고 그 아래에 부안 사태에 대한 자료를 담은 타임캡슐을 묻었습니다. 주민들의 상처가 아물 때쯤 타임캡슐을 열기로 했는데요. 그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영구처분장 확보 시도는 총 9번. 이 과정에서 주민 분열과 유혈 충돌을 일으키며 여러 지역에 아픔을 남겼습니다. 한때는 지역 공모 방식으로 전략을 바꿔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 후 핵연료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원전을 가동 중이거나 가동했던 세계 곳곳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운명입니다. 대표적인 탈핵 국가 독일. 독일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핵을 선언하고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도 베를린에서 50km 떨어진 펠트하임 마을. (35) 가구에 주민 13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농업과 축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평범한 시골이지만 사실은 아주 특별한 마을입니다.
이곳은 100% 재생에너지로 생활하는 에너지 자립 마을입니다. 1995년 한 대학생의 제안으로 설치한 풍력 발전기가 점점 늘어 현재는 55기가 가동 중인데요. 연간 2억 5천만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해 이 중 1%는 마을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99%는 인근 대도시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축의 배설물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또한 마을의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Diese Anlage jetzt, die Sie jetzt hier sehen, ist für unsere Scheune hier da und diese Anlage wird mit Biogas befeuert.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방정부, 에너지 기업의 지원이 어우러져 헬트하임은 에너지 자립에 성공한 마을이 됐습니다. 독일 곳곳에서는 이와 같은 움직임을 통해 탄소 중립 국가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독일은 1977년 원전을 반대하는 녹색당이 정치권에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탈핵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세계 원자력 발전의 큰 전환점이 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사고, 일본 후쿠시마 사고를 거치며 탈핵 운동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다음 날 원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40km에 이르는 사람띠를 만드는 등 탈핵 운동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해 독일 연방정부는 탈핵을 선언했습니다. Wir wollen, dass der Strom der Zukunft sicher sein soll, zugleich verlässlich und natürlich wirtschaftlich. Und für diesen Strom der Zukunft brauchen wir eine neue Architektur unseres Energiewesens. 그 이후 독일은 원전을 순차적으로 폐쇄하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23%에 달하던 원전 비중을 2021년 절반가량 낮췄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은 정말 원전에서 자유로워졌을까요? 독일 에센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의 주요 생산 제품은 이 거대한 원통입니다.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Wir haben fast alle der Behälter, die den Kernbrennstoff in Deutschland entsorgen sollen, hergestellt, hier in den Hallen, in denen wir gerade sind, und dann auch später die Behälter in den Kernkraftwerken beladen. Der Behälter ist während der Zwischenlagerzeit, also in der Zeit, nachdem der Brennstoff aus der nassen Lagerung in die trockene Lagerung überführt werden sollte, in dieser Zwischenlagerzeit ist der Behälter dafür da, den sicheren Einschluss herzustellen, das heißt, den Kernbrennstoff sicher von allem, was außen ist, sicher einzuschließen. Darüber hinaus sind die dicken Wände des Behälters dafür da, die Strahlung abzuschirmen. 그러니까 원전의 수조 안에서 식힌 사용 후 핵연료 다발을 담는 용기라는 건데요. 높이 약 6m, 지름 2.5m 크기로 방사능 노출을 막기 위해 이음새 없이 통주물 방식으로 제작했습니다. Nach Korea exportiert, oder? 캐스크로 옮겨 담은 사용 후 핵연료는 이대로 중간 저장 시설로 옮겨 저장합니다. 그런 후에야 원전 해체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Wenn ein Kernkraftwerk abgeschaltet wird, dann ist das der Beginn der Stilllegung. Das bedeutet also, dass man irgendwann natürlich eine grüne Wiese herstellen möchte. Und dafür muss man aber eine ganze Menge Schritte zwischendurch tun. 2011년
독일이 탈핵을 선언할 당시 가동한 원전은 총 17기. 대부분 가동을 중단했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단 3기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3기 또한 순차적으로 멈출 예정입니다. Wir bewahren die Kernbrennstoffe ja in sogenannten Castor-Behältern auf und im Moment haben wir 1150 Behälter in unseren Zwischenlagern. Genau, die BGZ hat 16 Zwischenlagerstandorte und verschiedene Zwischenlager an den AKW-Standorten und dort befinden sich die Castor-Behälter mit den Kernen. 독일 니더작센주에 위치한 엠슬란트 원전. 곧 가동이 중단될 원전 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 또한 캐스크로 옮겨 원전에서 꺼낸 후에 본격적인 해체 작업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캐스크로 옮겨 건식 저장하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 영구 처분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독일도 완전한 탈핵에 이를 수 없습니다. Genau, das ist ja heute auch ein Thema. Also Zwischenlagerung bedeutet, dass es ein klares Ende dafür gibt, ja, also bis die Abfälle eben an das Endlager abgegeben werden können. Die Genehmigungen sind aktuell auf 40 Jahre begrenzt und diese Genehmigungen reichen aber nicht aus, bis ein Endlager zur Verfügung steht und deswegen ist es auch unsere Aufgabe und das muss jetzt für einen längeren Zeitraum erfolgen als ursprünglich einmal geplant und deswegen bereitet sich die BGZ darauf vor, diese verlängerte Zwischenlagerung. 사용 후 핵연료 처리라는 인류의 숙제 해결에 가장 근접한 나라가 있습니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전 세계 최초로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처분장을 확보했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북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해안. 이곳에 세계 유일의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처분장 온칼로가 있습니다. 핀란드어로 숨겨진 장소, 동굴이라는 뜻의 온칼로. 지상으로부터 450m 깊이의 동굴을 파서 영구 처분장을 지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공사는 이제 막바지. 2023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밖에선 쉽게 방패장 모습이 그려지지 않아 직접 처분장에 들어가 봤습니다. The disposal panels are at about minus 430. We are going to the depth of approximately 420. 2023년 운영을 시작하는 온칼로 시범구역입니다. 이곳은 18억 년 된 화강암 지층인데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큰 지각 변동이 없는 곳을 선정한 것입니다. We are in 450 meter level. So the idea is that the fuel is put in the copper canister and it cools down through the copper canister and bentonite around it to finish bedrock. And the copper and the bentonite is there to protect that the fuel is kept. It's not broken. If there is earthquakes or ice ages or whatever, we can always say that the fuel is kept in safe state. There are deposition holes, test deposition holes like this, and inside of these holes we would put capsules, test capsules. The disposal process is 로봇이 사용 후 핵연료를 철과 구리로 만든 캡슐에 넣은 뒤 각 터널로 옮겨 묻습니다. 그런 다음 벤토나이트라는 점토로 터널을 빈틈없이 채웁니다. 온칼로의 핵심은
캡슐부터 화강암 지층까지 겹겹이 쌓인 방벽입니다. 이곳에서 사용 후 핵연료는 방사선 수치가 자연 상태가 될 때까지 무려 10만 년 이상 봉인됩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약 6,500톤 분량의 사용 후 핵연료가 이곳에 묻힐 예정인데요. 지하연구소에서 11년간 안전성을 검토했고 2023년부터 2년간 시범 운영 후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Now we are preparing all the infrastructure, heating, ventilation, fire protection, and these kind of things. So we have now tunnels for the first 5 operational years, and then during the next 100 years we will make more tunnels. All the, let's say, supporting systems are ready, but now we are installing the handling systems, how to handle the fuel, transportation casket, and copper canister. 인류가 상업용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지 70여 년. 인류 최대 난제인 사용 후 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온칼로에서 내디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룬 결과가 아닙니다. 40년이 넘는 시간을 들여 세밀한 준비를 거친 결과입니다. In the 80s it was more how we can do it. In 90s it was the site selection, what is the right place. Then 2000 it was the road to 450 meter level and more detailed. So what I meant that it has been a long process. We have started more than 40 years ago, and then there was a common goal with the government and the nuclear utilities, TVO, who prepared it. So it has been a long plan which has been followed. That gives a trust. 우리나라도 적합한 연구 처분장 부지를 찾기 위한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난 2016년 연구 처분장 부지 마련을 위한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이전부터 오랜 기간 해온 지질 조사를 바탕으로 더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간 것입니다. 한일 합병 때부터 시작을 해서 1909년에 이제 기초를 해서 지금 100년이 넘었고요. 정부 출연 기간으로서는 60년이 넘은 기간으로 그동안 이제 국내의 땅을 조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처분 부지를 찾고자 저희가 조사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사에 관련된 기술은 저희가 다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각운동이 활발해 더욱 철저한 지질 조사가 필요한데요. 지금 여기 시추공 데이터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전리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지질 구조와 기후 변화 등 지질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을 오랫동안 연구해 연구 처분장 부지 선정에 도움이 될 만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부지를 선택할 거냐 할 때 중요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화산이 있으면 안 되고 지진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도 안 되고 인구가 많은 지역도 안 되고 광물 자원이 개발되는 지역도 안 되고 몇 개의 그 큰 기준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준을 근거로 저희가 지질 환경 정보도라고 하는 이제 그 종류의 8종의 맵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만든 지질환경정보도입니다. 연구 처분장 부지 선정의 주요 기준인 암종, 단층, 지진, 그리고 지하수를 비롯한 8가지 지질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부지 선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지도를 근거로 부적합 지역을 먼저 배제한 뒤 각 지역으로부터 연구 처분장 유치 신청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연구 처분장 선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확한 지질 조사와 더불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는 이제까지 30몇 년 동안 저희가 부지를 선정 못한 이제 사회적 수용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어려운 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조사하는 땅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했을 때 안전하다는 게 국민들이 받아줘야지 부지 조사를 허용할 것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 쌓인 사용후 행렬료 약 2만 톤.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막다른 골목, 아포리아를 헤쳐나가기 위해 국민적 동의를 얻는 일은 가능할까요? 지난 2008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됐습니다. 고리 1호기 가동 30년 만에 관련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법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처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갈등과 분열만 가득했던 그간의 부지 선정 과정을 되돌아보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기로 한 것입니다. 이 법을 토대로 첫 사용 후 행렬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출범 이후 공론화위원회가 활동한 기간은 총 20개월. 공론화위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토론회에서 2만 7천여 명이 의견을 나눴고 온라인을 통해 35만 명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재 그 화장실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되고 내용은 사용 후 해결료라는 과연 무엇이냐. 하지만 공론화 기간 내내 친핵과 반핵 진영 갈등이 이어졌고 결국 최종 보고서에 서명한 사람은 총 15명 위원 중 9명 뿐이었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해법을 찾기 위해 원점에서 다시 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침은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재검토 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는 왜 사퇴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탈핵 진영이나 전문가들이 다양한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토론회 운영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균형 잡힌 패널을 구성하기 어려웠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에서 이 공론화, 재공론화를 그야말로 그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서 어떤 해답을 찾겠다는 그런 진정성을 발견하기 어려웠고요. 더 이상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제가 판단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용 후 핵연료 연구 처분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사용 후 핵연료 연구 처분장은 50년 후에 건설됐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임시 저장 시설을 확충하는 것, 부지 내에 사용 해결을 저장할 수 있는 이 단기적인 문제 해결만 급급해 왔습니다. 모든 정부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사용 해결료 문제를 정부가 진지하게 하겠다는 의지와 그런 것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관련법은 만들었지만 과학적인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공론화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3년간 공론화 위원회를 진행했지만 위원회의 독립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죠. 문재인 정부는 한 차례 더 공론화를 시도했지만 역시나 중립성 문제로 반쪽 공론화라는 오명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원전 확대 정책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27번째 원전 신한울 1호기. 마지막 사용전 검사를 마치고 2022년 12월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영구처분장 마련이라는 난제는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한 채 241다발의 핵연료가 발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텅 비어있는 수조도 머지않아 가득 찰 것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분이란 숙제를 외면한 채 앞만 보고 걸어가는 대한민국의 원전 정책. 이 아포리아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